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든든한 친정엄마 덕분에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모임이 많은 편인데요. 몇 달 전에 친구들이 자기들 취미가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재미있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저한테 일어났던 사연도 제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태어났는데요. 외가댁이 되게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친가도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외가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들처럼 2층으로 된 집이었고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론 4명이나 있으셨어요. 거실에 있는 샹들리에가 정말 크고 예뻐서 저는 그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외갓집의 샹들리에처럼 크고 아름다운 것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도 걸려있고 제가 어릴 때 놀다 실수로 깬 도자기도 하나에 몇천만 원에서 비싸면 몇 억까지도 하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외할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도자기를 깨도 그냥 웃으시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어요. 외가댁에 가면 아주 큰 식탁의 끝에서 끝까지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엄마에게 외갓집으로 놀러 가자고 한 적도 많습니다. 2층이라 계단이 있었는데 겁도 없이 오빠와 둘이 이불로 몸을 감싸고 베개를 타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놀이도 하고는 했죠. 어렸던 저희에게 외갓집은 놀이공원보다 훨씬 재미있던 공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저희를 너무 예뻐하셔서 오빠와 저는 외갓집 가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놀러가도 워낙 집에 남는 방도 많고 그 많은 방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셨고 무엇보다 집안 내부도 내부이지만 정원이 크고 예뻐서 한 그루에 몇백만 원 넘는 나무들도 몇 그루나 있었어요. 정말 식물원이 따로 없었죠.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네도 만들어주셔서 그걸 타고 놀기도 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어떤 제약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완전히 자수성가한 분이셨어요.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영업도 하며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식구들도 외할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집의 무남 동녀 금지 오겹 외동딸이었는데요.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공주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보호를 받았고 학교에 갈 때도 기사가 엄마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랬대요. 옷도 아주 비싼 옷만 구해서 입었고 먹는 것도 불량식품 같은 것은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귀한 음식만 먹고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다니며 어릴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절엔 다들 부족하게 살았던 때라 엄마만 혼자 이질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은 의도로 친구들에게 많이 베풀고 집에 데려오고 그랬는데 그걸 시기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엄마와 놀지 않았다고 해요. 또 친구 엄마들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말하니까 외할머니가 왜 애한테 그러냐고 해서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기까지 했다네요. 엄마는 그렇게 험난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원래 매우 활발했던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갈 때부터는 잘 사는 집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게 되었대요. 일부러 평범하게 다니고 하나도 꾸미지 않고 수수하게 다니니까 외할머니가 오히려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으로 치장해 주려고 했다는데요. 엄마는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어서 또래 친구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춘기 때 배신을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가 되었대요. 그렇게 엄마는 남들이 하는 것들을 모방해서 평범하게 지냈는데 그러다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아빠는 풍족하게 살았던 엄마와 달리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심지어 형제도 많아서 7남매였는데 그중 장남도 막내도 아닌 아주 애매한 넷째라서 친할아버지가 아빠에겐 줄 집도 없다고 하셨대요.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때였는데 엄마는 아빠의 다정함이 너무 좋아서 꼭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태어난 이후로 첫 번째로 화를 내신 게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엄마한테 싫은 소리는 안 하셨던 외조부님이라 엄마도 많이 놀랐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하며 꼭 결혼하겠다고 단식 투쟁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시며 웃으세요. 엄마는 아빠가 엄마가 잘 사는 것을 모르고 엄마에게 우리 결혼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자고 상의하던 모습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엄마는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그런 아빠를 보니까 배경이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 자체만으로도 다가와준 아빠에게 홀딱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아빠가 일하면서 번 돈으로 다녔는데요. 엄마는 옆에서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성실해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단식투쟁으로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외할머니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돈 없는 집과 결혼하는 게 너무 싫으셨는지 아빠를 따로 불러서 외할아버지 회사에 입사하라고 하셨대요. 아빠는 그때까지 엄마가 제약회사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너무 놀라 맛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외할머니는 아빠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인상 깊게 남으셨나 봐요. 그렇게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외할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말단부터 시작하셨고 아무에게도 장인어른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밝히지 않으셨대요. 물론 외할아버지도 저기 있는 김사원이 우리 소중한 딸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아빠는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 살게 되셨고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음악 쪽으로 나오셨는데 졸업하시고 학생들 과외를 하셨어요. 전공이 피아노여서 취미로 집에서 즐기는 어린 아이들부터 피아노 전공생들까지 연습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피아노 학원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본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셨다고 해요.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오빠와 같이 엄마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기억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엄마를 따라 피아노 쪽으로 전공을 할까 싶었지만 저에게는 음악 쪽으로 재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미로만 피아노를 치고 있답니다. 그렇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첫 출발 자체가 외할아버지 덕분에 여유 있게 시작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었는데요. 그것을 티내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엄마는 어릴 때 기억 때문도 있고 잘 사는 것을 티내면 주위에 꼭 돈 달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또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가 외가가 잘 살긴 하지만 내놓으라 하는 재벌도 아니니까 저와 오빠를 평범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여유 있는 집이라는 것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한 제약회사 손녀라는 것은 친한 친구들도 몰랐답니다. 물론 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취업 준비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빠와 저에게 공부를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오빠가 특히 공부를 잘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오빠 보고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수학과 과학에 호기심을 보이고 재능도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시며 오빠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오빠는 회사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연구원의 길을 택했는데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며 자기 피가 어디 안 간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도 저에게 너희 엄마부터 너희 남매들은 어쩜 그렇게 수수하게 사는 것을 그리도 좋아하냐고 의아하면서도 안타깝고 가만 보면 참 웃음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오빠와 저는 성격이 진짜 똑같은데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사실 우리 집은 드세고 할 말을 똑바로 잘하는 성격의 사람이 없기는 해요. 원래 말도 많지 않고 어디 가면 조용히 있다가 드센 아이들 속에서 괜히 맞거나 다 양보해서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순하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애들이요. 그 애들이 바로 우리 오빠와 저였습니다. 특히 오빠보다 제가 더 심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싸움이나 다툼이 싫더라고요. 좋게 풀 수 있는 일을 굳이 크게 키우는 이유도 몰라서 저는 늘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과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도 참 선하고 올곧은 분이신데 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 혹시라도 살면서 도움을 청할 날이 있다면 엄마에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런 우리에게 굳이 우리 집이 부자라고 티내지 않고 살고는 있지만 만약 우리가 티내고 다니라고 해도 오빠와 저는 그럴 성정 자체가 못 된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학창시절을 지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전공이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전공은 제가 문과를 나와서 어문학과였는데 배우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로 전과도 했는데 저는 전공까지 바꿔도 대학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와 대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학사 경고를 받기도 하고 겨우 가도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으니 학점도 아주 낮았어요. 그렇게 신입생 시절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엄마는 그러면 유학을 가는 것이 어떤지 진지하게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면 시야도 넓어지고 진짜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영국에 가서 몇 년 살다가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다니던 한국의 대학은 자퇴하게 되었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본인이 지금 파마를 하고 있는데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로 갔는데 저는 꾸미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항상 검은색 생머리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파마를 기다리다가 미용실 사장님의 권유로 탈색 머리를 하게 되었는데 전혀 머리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미용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머리색 하나만 달라졌는데 미용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머리를 만져주시던 사장님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사 같게 느껴지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친구도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고 저는 그 계기로 미용에 관심이 아주 많아져서 준비하던 유학도 접고 미용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에게 나 유학 가는 거 보려하고 미용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되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말했는데요. 엄마와 아빠는 예상외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드디어 제가 살면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본인이 더 신나서 저에게 나중에 미용실을 열어줄 테니 열심히 준비해보라고 하셨죠.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피아노 학원을 열어준다고 했을 때는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저에게는 미용실을 열어준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엄마를 보니까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끝없는 무한한 애정을 주는 건지 신기했어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몇 없는데요. 미용실로 불렀던 민주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민주도 제가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심 생긴 게 생겼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본인이 더 신나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미용학원에 등록한 거였는데요. 가봤더니 되게 어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껴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운 좋게 청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용실에 막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차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미용실에 속해 있는 미용사들은 대개 출장이 잦은 편인데요. 저는 어느 날 선배와 둘이 지방에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출장이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선배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저는 지방에 남아서 잠시 혼자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했죠. 그러다 진짜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어서 거절하고 카페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서울로 가는 기차역을 갔는데 거기서 또 마주치게 된 거 있죠. 저도 남자도 서로 기억해서 바로 알아봤는데 저는 그냥 왠지 부끄러워서 눈을 피하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인연인지 내렸는데 그 사람도 내려서 또 마주친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를 달라고 다시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하게 저를 데리고 놀러 다녀서 참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업이 야구선수였습니다. 어쩐지 몸이 정말 크고 단단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나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운동선수여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저와 처음 만났던 그 지방에 속해 있던 야구팀의 선수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주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해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가 즐거웠어요. 남자친구는 평소에는 훈련을 하니까 주중에 잘 만날 수가 없다고 미안해했는데 저도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연애를 했고 저는 사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며 다른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며 인성을 강조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은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반대하셨던 것이 너무 싫고 힘들었다고 저는 제가 좋아하고 인성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 집착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누나가 무려 3명이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낳으려고 누나를 그렇게 낳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친이 태어나고 집안에서 아주 좋아하셨고 누나들과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지방에서 자라서 그 지역의 구단에 가게 된 거라 부모님도 그 지방에 계셨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러 갈 때 남자친구네 집에 자주 들러서 부모님 얼굴을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미리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본인의 부모님에게 잘하면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아 더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미용실은 주로 한 달을 요일을 나눠서 일을 했었는데요. 주말에 쉬기도 하고 평일에 쉬기도 했었죠. 저는 그 당시 쉬는 날이 있으면 그 전날에 근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를 보러 갔었어요. 그렇게 지방에 도착하면 남자친구네 집에 맛있는 과일이나 빵을 사서 갔고 남자친구 훈련이 끝나면 거기서 데이트하고 제 출근 직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는 했죠. 그렇게 지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적었고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그러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엄마는 지방으로 가는 날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미용실을 지방에 차려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자친구에게 헌신했어요. 저도 직장인인데 남자친구의 훈련 일정에 다 맞추었어요. 만약에 제가 쉬는 날이 남자친구가 쉬는 날이 아니라면 제가 일을 더 하더라도 어떻게든 일하는 요일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에 힘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분들이셨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인기가 참 많았어. 당연히 그럴 만하지.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고 운동선수라서 태가 워낙 좋잖니? 은희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보겠어.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말은 사실이었던 게 저는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운동선수라 몸이 좋으니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항상 남자친구 주변에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걸 아니까 일부러 더 지방에 자주 내려갔던 것도 분명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면 항상 이번 주에는 남자친구의 팬이 뭐를 가져왔다, 어떤 것을 주고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성에 차지 않게 행동하면 남자친구를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나 비싼 술 같은 것을 항상 사서 내려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전달하고는 했죠. 남자친구는 누나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누나들의 선물도 약소하게 초콜릿이나 빵 같은 것을 사서 갔고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몇 번을 지방으로 가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남자친구는 저에게 잠시 고민하더니 지방으로 내려와서 동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 직장은 어떻게? 나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자리 잡았는데 조금 망설여진다. 여기 지방에도 미용실 많아. 서울에만 미용실 있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지방에서 미용실에 취업해서 일하면 경력도 쌓고 좋지. 그런가? 승민 씨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은희야, 우리 부모님도 네가 마음에 든다고 내려와서 같이 살라고 하셨어. 남자친구는 본인 지방에도 미용실이 있다며 저에게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제안했는데요. 사실 제가 일하고 싶었던 미용실은 청담동에 있는 그런 대형 미용실이라 지방에는 없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문제였고 이 사실을 혼자 고민 끝에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냈죠. 저도 동거는 차마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아 저는 결국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던 미용실에서 제가 지방으로 간다니까 디자이너 달기 직전인데 내려간다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저는 지방에서 경력을 쌓고 오겠다고 하고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지방에 있는 유명 미용실 원장님에게 배우기로 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당연히 걱정하시기도 했고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빨리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엄마는 엄마의 촉이 발동하셨는지 저에게 남자친구 때문에 내려가는 거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숨을 내쉬며 제가 원하는 게 그거면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말려도 제가 내려갈 것을 안다며 본인도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단식 투쟁하며 아빠와 결혼했으니 저도 제가 알아서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은 꼭 본가로 올라오는 걸 전제로 허락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거하는 집은 남자친구의 구단 근처였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동거를 시작하니까 저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기분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가 동거를 시작하니까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부르셔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방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살게 되었으니 저는 근처에 어디 취업할 미용실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미용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처음 와서 적응도 필요하니 잠시 일을 쉬고 남자친구 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난 거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본인 집에서는 엄마와 누나가 다 해줬다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게 좋았고 신혼부부 같아서 설레기도 하면서 또 남자친구가 청소며 빨래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자기가 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요리도 본인은 살면서 달걀을 깨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운동선수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저는 남자친구가 훈련에 다녀오면 그 옷을 다 빨고 시간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요리나 청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싸움도 잦았죠. 저는 안 그래도 지방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인데 유일하게 믿을 만한 남자친구도 저렇게 나오니 속상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자기가 서툴러서 그렇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달래주기도 해서 남자친구에게 참 많이 의지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옆에 사니까 좋다고 저를 시댁으로 많이 부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댁은 제사가 많았는데 저보고 시댁 식구들 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미리 눈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며 제사가 있던 날에는 저를 매번 부르셨어요. 우리 집은 친가도 외가도 다 제사를 안 지내서 제사라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당황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제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3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큰 누나는 결혼해서 형제들을 낳았었는데 본인의 친정, 그러니까 저에겐 시댁에 올 때마다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저보고 급한 일이 있다며 아침에 연락하더니 시댁으로 저를 불러 아이들을 맡기고 종일 자리를 비우기도 하셨죠. 저는 그러면 종일 집에서 혼자 남자아이 2명을 돌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애들이라 힘이 넘쳐서 혼자 아이들과 놀고 나면 체력이 너무 빨리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놀고 나면 큰형님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시댁에 가는 날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친의 내조를 하며 동거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언제 한 번은 훈련하다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부상이 굉장히 잦은 편이라던데 그때는 되게 심하게 다쳐서 남자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재활을 위해 저도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병원에 매일 가고 입원도 하고 하니까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기엔 너무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은희. 우리 아가 무슨 일이니?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할아버지,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혹시 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돈 부탁해서 죄송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질문 없이 순순히 돈을 주셨고 남자친구의 재활 치료는 우리 할아버지 돈으로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속상해하실 테니 다친 정도를 줄여 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시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제가 다쳤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기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부상을 듣더니 저한테 내조를 잘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이라 옆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하시며 저에게 죽도 만들고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동거를 시작하고 제가 쭉 요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처음이고 어색하고 잘하지 못하니까 주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지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더니 본인은 운동선수 아내 중에 저 같은 사람을 못 봤다고 막 혼내시며 본인 집으로 와서 요리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댁으로 가서 요리를 배웠는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요리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고
저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위축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곧 김장하는 날이 오는데 시댁에 와서 김장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살면서 김치를 사 먹기만 하고 엄마는 김장을 해본 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김장 전날에 미리 시댁에 갔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많아 김장 100포기를 해야 한다며 저와 시장에 가서 미리 재료들을 사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료를 사시더라고요. 대파부터 쪽파, 마늘, 무 등을 사는데 제가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니까 이 정도는 다들 하고 산다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날에 집에 돌아갔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김장을 할 거라고 하니까 무슨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집 김장을 하고 있냐고 친구는 저에게 시댁 욕을 했어요. 너희 시댁 정말 이상한 건 알았지만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그러지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것도 추억이지 뭐. 추억 좋아하네. 너희 외할아버지랑 어머니가 아시면 놀라셔서 입도 못 다물걸? 유일하게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친구라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을 김장을 시키냐고 노발대발하길래 저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남자친구 아침밥을 차려주고 시댁으로 향했더니 시어머니는 집에서 배추 배달이 오기 전에 미리 속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셨어요. 그 뒤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새로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무장갑을 하나 주시더니 저에게 팔을 자르는 것부터 시키셨어요. 그 뒤로는 계속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버무리고 하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쉴 시간이 없다고 빨리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언제 쉬니? 그럴 시간 없다. 곧 있으면 형수들 오니까 어서 해야 돼. 결국 하는 수 없이 앉아서 고춧가루와 양념들을 섞고 속을 다 만들었다길래 마음을 놓았는데 저는 도착한 배추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배추가 너무 많길래 저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100포기를 담기로 했다는 거예요. 100포기야. 보통 다 이 정도는 하는데 김장 안 해봐서 모르지? 이번 기회에 배우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김장이 힘든지 그때 알았어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양념을 만드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100포기에 속을 넣는 작업을 하니까 나중에는 허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초기에 저에게 배추에 속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더니 한두 개 보여주시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일어나서 허리 스트레칭도 하고 고무장갑도 뺐더니 또 어디서 저를 보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은희야, 네가 우리 집 예비 며느리잖아. 우리 집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 되게 유명해서 돈 받고 팔라는 집도 한두 곳이 아니야. 네가 미리 배워놔야 나중에 네 며느리한테도 전수해주고 그러지, 안 그래? 저는 허리에 감각이 없고 제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허리를 포함한 온몸에 고통이 심했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예비 며느리고 또 집안 전통의 김치 담그는 방법을 긴밀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100포기를 겨우 힘들게 끝내고 이제 좀 쉬나 싶었더니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고기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희야, 이제 고기 삶자. 곧 식구 들어오겠다. 네? 고기요? 원래 김장하면 고기 먹는 거야. 몰랐지?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저는 그렇게 김치를 담자마자 고기를 삶았는데 혼자서 수육을 삶으며 뒷정리를 하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누가 절 툭 치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냐고 이제 형님들이 온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들어오고 형님들과 큰형님의 아이들,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어서 겨우 오셨냐고 인사하고 밥을 차리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김장을 처음 해봐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어머?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엄마가 되게 악당 같잖아. 우리 집 김치 진짜 맛있으니까 운이 너는 오히려 영광이지. 작은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저에게 일을 시켜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고 하고 저는 눈치가 보여서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본인은 김장을 안 해봐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이번 기회로 인정받으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몸이 이상하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종일 누워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받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 은희야, 김장한 거 우리 친정에 가져다 줘야 돼. 3시까지 집으로 오렴? 시어머니는 면허가 없으셔서 보통 어디 갈 때 시아버지나 남자친구의 차를 얻어 타시는데요. 저도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종종 저를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이대로 침대에 누워서 계속 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눈도장을 찍어야지 생각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은 고속도로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곳이었는데요. 저와 시어머니 둘이 타고 가는데 진짜 시어머니는 가는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옆에서 계속 말을 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길을 자꾸 잘못 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요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본인 아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 친정에 도착해서 김치를 주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당신 가족에게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셔서 저는 속으로 힘들어도 꾸역꾸역 일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장한 다음 날에도 운전을 3시간씩 해가며 시어머니를 챙겼고 속으로 이 정도면 나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곧 결혼 날짜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본인 재활치료가 끝나고 말하자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상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고 겉으로도 티가 안 나서 병원 비용은 죄다 우리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나중에는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냐고 혹시 저보고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저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재활치료뿐 아니라 저는 일도 구하지 않아서 모아두었던 생활비도 다 떨어져서 그것도 외할아버지가 주고 계셨죠. 그리고 제가 동거할 때 엄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겠다고 약속하고 동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니까 평일에는 남자친구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큰형님 아이들을 봐주고 진짜 몸이 하나인 게 원망스러울 정도로 바빠서 도저히 서울을 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도 못 가겠다.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 일이 바쁘다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랑 아빠가 내려갈 테니까 볼까? 에이, 내가 일하느라 못 가는 건데 엄마 아빠가 와도 어차피 잘 못 보잖아.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래, 알겠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얼굴 까먹을 것 같아.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도 못 가겠다고 말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저도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의 다리는 재활치료가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에도 시어머니나 큰형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시댁에 가서 운전도 하고 육아도 하고 심지어 청소까지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활치료가 끝나서 남자친구에게 상견례 날짜도 잡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말해보라기에 저는 다음 날에 시댁으로 가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도 되지 않겠냐고 우리 엄마가 물어보셨다고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셨습니다. 이제 식 올려도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상견례 날짜부터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진심으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니? 네? 당연하죠. 애초에 동거도 결혼을 전제로. 시끄러워! 너 주제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미쳤니? 무슨 결혼이야?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까지 승민 씨 내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 도와서 김장도 하고. 아휴, 네가 하도 우리 아들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이래서 동거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어리둥절해 있자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달라붙고 짐 빼서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당장 어제까지 제가 기사 노릇을 하며 어머니 마트도 데려다 줬는데 하루아침에 저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나가지 않고 계속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배신감도 들고 온몸이 떨리고 심지어 식은땀까지 나오더라고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어머니에게 말해도 자꾸 나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제가 직업도 포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지역에 와서 다른 선수들의 아내처럼 내조도 하고 시댁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 돈으로 남자친구 다리 재활치료까지 해줬는데요. 어머니, 이유라도 말씀해주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저보고 예비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승민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이미 임자 있어. 나는 네가 결혼 생각을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 아니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었잖아요. 아, 시끄러워.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만해.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을 나와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고 남자친구가 집에 오자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엉엉 울면서 남친에게 얘기하니 남자친구는 되게 곤란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그러면 조용히 서울로 가겠다고 사정하니 그제야 남자친구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동네에 부잣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 딸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대. 그동안 티를 낸 적이 없어서 나도 깜짝 놀랐거든. 엄마가 그 말 듣더니 꼭 그 집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하셨어. 그럼 승민 씨 마음은 어떤데? 어머님 마음 말고. 나 진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주저앉고 울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것도 인생 처음인데 그 이유가 부잣집 딸이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시댁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참 허무하고 그럴 거면 나도 처음부터 우리 외할아버지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제약회사 회장이라고 말할 걸 생각도 들고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대로 짐을 싸고 나와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떠나는 저를 잡지도 않는 남자친구를 보며 지난 몇 년간의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그걸 떠나서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애정이 컸었는데 누가 저를 후려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차에서도 엉엉 울었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옆자리 승객이 저에게 휴지까지 주실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본가로 왔는데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집에 온 거라 낯설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와 아빠가 놀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는데
저는 말할 힘이 없어서 그대로 쓰러질 듯 잠들게 되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떴더니 엄마가 저를 보고 계셨는데 눈을 보니까 제가 걱정돼서 울고 계셨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은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너무 걱정돼. 밤에 보니까 자꾸 시어머니를 외치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엄마가 물어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니까 엄마는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저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동안 시댁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했던 연애가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서러워서 저는 거식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뭘 먹기도 힘들고 종일 시댁과 남자친구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편두통도 너무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외할아버지도 엄마에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따로 돈을 많이 보내셨다고 제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저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일 힘들게 했었던 김장 100포기를 얘기할 땐 엄마가 손을 떨며 얼음물을 마셔가면서 진정하실 만큼 듣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연락해서 할아버지 돈으로 남자친구 다리 재활까지 해줬었다고 하니까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결연하게 다짐하시며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엄마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매장 쪽으로 가더니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제품을 구매하셨고 저한테도 코트, 가방, 스카프, 시계, 귀걸이 등을 다 사셨어요. 엄마는 놀란 저에게 차에 타서 시댁 주소를 찍으라고 했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시댁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있자, 우리. 나는 내가 어릴 때 부자라고 뭐라 하던 사람들 때문에 조용히 살았는데 그게 처음으로 후회가 돼. 어디서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해? 너희 외할아버지가 알면 더 난리나. 가만히 따라와. 엄마가 그렇게 화난 것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엄마는 계속 괘씸하다며 운전을 해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방이라 도착하니까 저녁이었는데 엄마는 전혀 상관없다며 저를 이끌고 예비 시댁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1차로 놀라고 우리 엄마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신이 우리 딸 김장 100포기 담게 시켰어? 네가 뭔데? 감히 우리 딸한테 김장을 시켜? 집에서도 물 한 방울 아무치고 키웠는데.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뭐라고 우리 딸을 괴롭히냐고 엄마는 화를 강하게 내셨고 시어머니도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했냐고 우리 아들은 부잣집이랑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부자? 우리 집보다 부자일까? 우리 아빠가 제약회사 사장이야. 안 그래도 저와 엄마가 입은 명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당당하게 아빠와 외할아버지 명함을 시어머니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눈이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오해했다고 본인이 장난을 친 거를 왜 그렇게 과민 반응했냐고 했습니다. 아니 은희야, 내가 장난친 건데 왜 그래? 사돈 일단 앉으세요.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보고 결혼이 무슨 소리냐고 따졌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엄마에게 사돈이라고 하고 저에게 오해라고 하니까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닌데 저러는 게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승민 씨 다리 크게 다쳤던 거 아세요? 그거 돈도 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셨는데 그거 다 청구할 거니까 돈 갚을 생각이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마저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들 병원비 그거 우리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그쪽 잘난 예비 신부한테 돈 달라고 하던지. 이 거지 같은 집하고는 내가 결혼 허락 안 해.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오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렇게 예비 시댁을 초전박살내고 바로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어찌나 통쾌한지 차에서 엄마와 저는 계속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어요. 가기 전에는 제가 말렸지만 막상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시니 통쾌하더라고요. 엄마, 아까 시어머니 표정 봤어? 나 시어머니가 꿈에 나올 것 같아. 너무 웃겨 지금. 얘, 시어머니라고도 하지 마. 부정 탄다. 무슨 시어머니야. 엄마는 인생 경험을 했다고 치라고 그래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웃겼던 점은 제가 그렇게 울면서 한밤중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는 연락도 없던 남자친구가 제가 엄마와 시댁을 뒤집어 엎고 올라간 날에는 줄기차게 연락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하게 받지 않았고 그 뒤로 외할아버지가 찾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저와 엄마에게 더 화끈하게 하고 왔어야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었으면 스포츠카를 끌고 갔을 거라고 표정도 바뀌지 않고 말해서 엄마와 저는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부모님과 외조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거식증도 고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또 엄마는 저에게 제가 좋아하던 미용 일을 하라고 미용실을 차려주셔서 지금 직원도 여러 명 두고 미용실 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했던 경험 덕분에 금방 다시 손에 익어서 지금 너무 즐겁게 직원들과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장만 찾는 단골 손님들도 아주 많아서 덕분에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 아시죠? 엄마는 그런 거지 같은 집은 깔끔하게 잊으라고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연락하셔서 저에게 만나보라고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쏙 드는 분과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앞으로 살면서 그 지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엄마는 너무 통쾌해서 아직도 종종 얘기하고 이제는 웃으면서 시어머니 흉내도 낼 정도로 제 마음은 괜찮아졌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거식증도 걸리고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병원에서 일부러 영양제까지 맞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아주 튼튼해요. 아직도 종종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는데 저는 일부러 차단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연락할지 궁금해서 두고 보고 있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본다면 그만 연락해 주겠니?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